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도록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에는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등 전국이 영하 12도에서 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5도 등 전국이 3도에서 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영하 2.4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성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본 경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로 예정된 국민보고대회를 계기로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전주에서 발생한 콜센터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다음 소희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조명한 이 영화는 칸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해외 유수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정주리 감독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2월 잠시 주춤하는 듯 했던 물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가가 다시 치솟은 이유는 모두가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입니다. 전기와 가스 같은 공공요금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올랐는데요. 문제는 전기가스 요금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크고 또 다른 서민연료인 LPG 국제가격 역시 크게 오르면서 다음 달부터 국내 가격에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걱정스러운 건 단순히 추위를 어떻게 견뎌야 하느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당장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 소상공인 99%는 급등한 난방비가 부담이라고 답했다고 하죠.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온종일 가스를 써야 하는 목욕탕의 경우 코로나 여파를 추스르기도 전에 찾아온 난방비 여파로 벌써 1000여 곳이 폐업을 했다고 하고요. 전기 난방에 의존하는 시설 농가들 역시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요. 난방비 급증 여파가 지나간 서민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경제 한파를 막아줄 정부의 대책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꽉 채워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얘기. 네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 다시 점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출간된 자신의 저서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 4월 1일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강과 이 국방부 내에 있는 서울 사무소를 다녀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비슷한 의혹 제기를 지난달에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이 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천공이라는 이름이 또다시 등장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해명이 먼저 필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해명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억측이다,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이 책이나 또 육군 참모총장은 지금 분명하게 또 설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근데 우리 이 국민들이나 또는 이것을 뭐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아닌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이걸 뭐 정쟁적인 시비거리로 가져갈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또 무속으로 대통령의 이 발목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뭐 건진 천공 계속 무속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계속해서 최순실, 최태민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것이 국정농단이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의혹이 있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뭐 고발하고 넘어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정확한 내용을 했더니 이게 어떤 이유에서 뭔가 관계가 있으면 관계가 있다. 전혀 관계가 없다. 어떤 차원에서 검토를 해봤더니 이런 해명을 국민들에게 꺼내놓는 것이 예. 차후에 생길 시비거리도 차단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저는 단순히 그냥 의혹만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다른 무슨 뭐 의혹 제기가 아니고 계속 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예. 그것 때문에 괴로웠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괴롭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거 정권의 이제 트라우마나 이런 것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권 초기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빨리 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좀 신속하게 이러한 일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사람들이 권력 주변에 있다고 하면 빨리 다 쳐내야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권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대통령이나 또는 영부인이나 이런 권력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위세를 등에 업고 그래서 이 권력의 이름을 막 팔고 다니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 그걸로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전 정권들의 어떤 사례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막 게이트가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려면 이렇게 막 대통령하고 가깝다 또는 뭐 어떤 뭔가에 개입한다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서 심지어 이 천공이라는 사람은 언론 인터뷰나 이런 데서 과거에 내가 대통령의 멘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예. 이 사람뿐이 아니거든요. 다른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법사라고 하는 사람은 뭐 돈을 받았냐 안 받았느니 뭐 정치권 주변에서 설이 막 돌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고 네. 무슨 뭐 관상가도 나오고 뭐 온갖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런 사람들 이 허튼 짓거리 못하게 이 어떤 뭐 그게 수사기관이든 또는 우리 이제 아직 임명 안 하고 있는 뭐 특별감찰관이든 간에 어떤 기구를 가동해서든지 이런 걸 다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통령실은 뭐 해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해명은 하고 있어요. 네. 다 거짓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부승찬 전 대변인하고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던 두 개 매체죠. 두 개 매체 기자들을 좀 고발했어요. 대통령실이 나서서. 일단은 뭐 사건의 실체가 있고 그 실체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건 조금 다 결이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대통령실의 대처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법적인 내용도 중요할 겁니다. 예. 하지만 이제 실제로 정치권에서 이제 공방이 되고 있는 이야기를 그냥 이건 루머다 또는 정치적인 시비거리일 뿐 이걸 일절 대응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차원으로 넘길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는 한 조사 결과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의혹에 대해서 실질적 진실이 가깝게 밝혀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조차 납득을 못하는 그런 여론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물론 이것도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제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몫일 텐데 김의겸 의원이 이 더 탐사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네네. 청남동과 네. 관련된 부분. 그게 뭐 수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가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상당히 이 대통령실에서는 번거롭고 실제가 아니라면 예. 상당히 짜증날 수도 있지만 그런 번거로운 거程을 거치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반복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또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나라도 굉장히 우리가 이 실질적인 팩트 체크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억측 또 이른바 루머 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팩트 체크 팀을 일부러 만들었어요. 네. 그것을 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계속해서 이런 것이 국정 동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 팩트 체크 팀을 동원해서라도 또 반복해서 설명하고 이걸 임기 끝날 때까지도 계속했거든요. 예. 저는 그런 걸 좀 반면 교사하고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이걸 대통령실에서 말도 안 되는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말조차 안 돼. 하는 그조차도 번거롭지만 시도를 해보는 것이 저는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라는 게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1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근거라든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네. 뭐 부승찬 전 대변인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CCTV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무슨 기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있을 텐데 네. 그런 거를 뭐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공개하는 것이 뭐 현행 검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렵다고 하면 검증을 해봤다. 그랬는데 이 결과가 이랬다. 이 정도를 이제 밝히든지 아니면 그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 불가능한 상황임을 또 설명을 해주든지 그러니까 이런 뭔가의 움직임이 있어야 국민들도 대통령실이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 점에서 저는 이제 적극적인 대응은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예. 네. 이 주장을 한 사람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에 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책에 쓴 얘기가 허위인지 아닌지를 한번 밝혀보자. 이걸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 이해하는데 기자를 왜 고발을 하는가. 예. 저는 의문이에요. 그 책에 이런 게 써 있다라고 보도를 한 거고 하나는 예. 그다음에 책에 이런 게 써 있다라는 거를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 취재해가지고 비슷한 주장도 있다라는 걸 보도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책에 이런 게 나왔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걸 고발하면은 언론이 뭘 그러면 보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언론이 우리가 취재를 안 해봤지만 아마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보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언론을 대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지금 뭐 대변인도 없고 부대변인도 그만뒀고 뭐 새로 지금 뽑는다고는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상황에서 언론 대응이 이렇게 거칠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언론 얘기로 지금 넘어갔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고 예. 육참 총장하고 관련돼 있는 얘기고 육참 총장이 직접 들려준 얘기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좀 세부적으로 어떤 차량을 타고 당시에 들어갔다. 그때 같이 간 사람이 누구다. 이 정도로 아주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기자가 보도를 안 했을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 정도 사안이면은 보도를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기자를 상대로 해서도 지금 고발을 한다고 하면은 이러면은 다른 언론들이 보도를 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일종의 보도하지 말라는 시그널로 비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 대응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또는 국민의힘이나 못마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것을 대응하는 것은 보도하면 안 돼. 왜 언론사에서 일일이 모든 팩트를 다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하는 거야. 이건 다른 차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승찬 전 대변인의 말이나 이런 데 보면 좀 구체적인 근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당사자인 육군참모총장이나 아주 명백하게 또는 명확하게 그 반대의 이 설명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보도를 좀 주저할 수도 있고 더 확인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네. 기억이 안 난다 이 정도면은 이런 게 지금 있다고 하고 책에선 내용이 나오는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보도조차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도라는 것은 이제 그걸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꾸 대응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 말도 안 되는 거 나는 설명할 필요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인식하기보다는 이런 과정이 번거롭고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더 근거 있게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끊어지지가 않죠.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아마. 이 법적인 대응으로 할 경우에는 여전히 이 부분이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전달이 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하나만 더 확인을 하자면은 네. 이 책이 무슨 뭐 이 지금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 책을 쓴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도 보도된 걸 보면 네. 이 책에는 물론 이 천공이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전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도움 안 되는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선 당일에 이제 뭐 이렇게 북측의 선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빨리 이제 보내라라고 했다. 청와대가 그때 국방부하고 마찰이 있었다. 대선 네. 전날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전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뭔가 대응을 뭐 좀 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도 책에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언론 입장에서는 이 책이 특정한 어떤 부분을 이렇게 뭐 음해하려거나 어떤 정치적인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썼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쭉 기록한 그런 책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당연한 일이고 그 내용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제가 기자여도 씁니다. 그거는 오히려 안 쓰는 게 그거는 기자의 직무유기고요. 네. 언론이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것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법적 대응을 해버리면 지금 예를 들면은 힘 있는 기업의 어떤 뭐 사장 회장님들이 이런 식의 소송을 많이 하잖아요. 이른바 보도를 봉쇄하는 소송이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이게 언론 대응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안 좋은 방법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응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 발언 이후에 네. 사실은 대통령실의 대응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도 이번에도 만약에 우리가 추가로 보도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뭔가를 좀 압박을 받지 않겠는가, 언론이 좀 우려하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짧게만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쌍방향 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건진이나 천공의 의혹이 또 제기됐기 때문에 이제 감찰과 또 쌍방향 검증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건진이나 천공에 대해서 무슨 죄를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승찬 전 대변인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건진과 천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일이니까. 네. 그러면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두 가지. 하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다각도로 다차원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없더라. 그런 상황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의혹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되는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느 때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덜 우려스러워지고 덜 불안해지겠죠. 뭐 이제 두 분은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대통령실 자체적인 조사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 밝힌 거 보면 뭐 전한 것을 전해 들었다 이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힌 거에도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일종의 뭐랄까요? 전원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실이 대응하고 있어서 과연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원을 문제 삼는 건 법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언론이 기본적으로 보도하는 거는 그 다 전원인데 그럼 언론 보도를 다 부정해야 되나요? 그 책이라는 게 들은 얘기도 당연히 뭐 쓸 수 있는 것인데 그 부승찬 전 대변인이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예.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정치권 대응 얘기 요 사안과 관련해서는 짧게 얘기하고 그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로 지금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CCTV를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함께 천공을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정치적으로 조금 더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거라고 보세요? 이번엔 김민하 평론가부터 얘기하시죠.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면은 이미 이제 지난해 4월부터 이러한 음모가 진행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부승찬 전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 상황을 예상을 하고 이러한 얘기를 없던 일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라고 가정하면 또 뭐 그 얘기가 전혀 설득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일부러 이런 얘기를 듣고 일부러 그것을 기록을 하고 일부러 잊어서 그 책을 내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모든 사건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이 사안이 불거진 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근거가 없다거나 뭐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어도
다 이재명 물타기면 어떡합니까? 이걸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런 네. 반응은 안 했으면 좋겠고 예. 민주당의 경우에 당연히 이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문제 제기하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야당이기 때문에. 예. 다만 민주당도 이 자체에 대한 검증을 정확하게 하는 거에 포인트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막 이게 확대를 해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천공 의혹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의혹을 막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서 이게 다 문제야 뭐 이렇게 가기보다는 정확하게 이 문제 제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내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조사합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예.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알겠습니다. 말씀은 조금만 덧붙여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사야가 뭐 제가 출연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가장 균형감 있는 그런 방송인데 저는 이게 좀 구분돼야 된다. 어떤 왜냐하면은 예. 자꾸만 걸 어떤 다른 사안과 그 얼기설기 엮어버리는 거예요. 제발 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모든 사안들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왜 국민들의 이해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저는 논리적으로 전개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무슨 뭐 문제가 생기고 의혹이 생기면 그것은 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다. 이런 것도 저는 철저하게 국민회의에서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뭐가 생기면 그것은 또 다 뭐다.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런 행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네. 어느 한쪽을 여기서는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쪽을 그냥 어떤 사안이든 엮어버리려고 하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태도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점점 뭐 열기가 뜨거워지는 상황인데요. 일단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대진표가 이제 짜여졌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래도 역시 뭐 관심사는 양강 후보한테 쏠리는 것 같아요.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인데요. 근데 신경전은 점점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다시 또 입장을 고위 관계자 발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뭐 맥락상으로 보면 안철수는 윤심 후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안철수 후보가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김기현 후보는 갑자기 윤심 호소인이 등장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전당대회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예. 좀 당위적인 표현을 빌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적어도 집권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이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판세를 보면은 불과 일주일여 전 열흘 전만 하더라도 김기현 의원의 우세였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제 조사 결과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을 텐데 최근의 조사 결과들은 또 안철수 의원이 앞서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철수 의원이 뭔가 더 많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여론을 좀 더 당겼을 만한 그런 호재가 있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최근 조사에서 대체로 앞서가는 조사가 나타나는 것은 윤심에 대해서 자꾸 치중되는 상황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재소환됐죠.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층들이 재소환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월클이죠. 우리 식빵 언니 김연경 또 저 푸른 초원이의 남진 가수까지 등장을 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천하람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수습하고 다독거리려고 했던 지난해 6월부터의 진짜 육모방망이로부터 시작했던 이 전당대회의 정말 홍두깨 같은 이야기가 지금 다 재소환이 됐어요. 네네. 이준석 전 대표도 깨어났습니다. 천하람 또 대리전쟁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 세 번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리를 해서. 윤심 위에 당심 있고요. 당심 위에 민심 있고요. 민심 위에 천심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여론조사 결과 인용을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민하 평론가께서 2개 정도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저한테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막 한 10개씩 갖다 줬지만, 네, 2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참, 우리 김민하 평론가 감사한 게 제가 이게 노안 때문에 못 보는 건데, 이걸 다 선명하게 보고 읽어줘요. 전 주는 쉬는데, 감사합니다. 아직 노안이 안 왔잖아요. 아니, 저도 젊은 나이에 하시죠. 노안이 왔지만, 덜 왔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네, 여론조사 전문업체 4곳인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당대표 적합도 다자 대결 안철수 의원을 이 34%, 김기현 의원이 20%
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양자 간 격차가 14%포인트인데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오차 범위 바뀐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이 양자 대결을 치른다고 가정할 때에는 안철수 의원 50%, 김기현 의원 32%가 나왔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거고요.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국민의힘 지지층 410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양자 간 가상 대결에서 안철수 의원은 60.5%,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37.1%가 나옵니다. 그러면 네. 격차가 23.4%포인트인 건데 다자구도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42.8%, 김기현 의원이 28.2%라는 거죠. 이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들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추세상으로 보면 네, 말씀드렸고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이제 뭐 출마 안 하겠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번에는 당원 100%로 전당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가지고 당원을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를 대상으로 해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 당원 분포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큰 격차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더 팽팽하리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근거는 그래도 당원의 성격을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더 국민의힘에 대해서 충성도가 높은 그런 유권자의 성격을 우리가 좀 당원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론조사만으로 이제 당원의 속성을 다 이제 파악하기는 읽어내기는 좀 버겁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전의 사례를 본다면 국민 여론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과 상당히 이 동떨어져 있을까?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2021년 6월 11일에 전당대회 그 이전에 이제 직전에 실시됐던 국민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봐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여론조사는 이준석 또 당원은 나경원이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같은 흐름의 맥락 속에서 전개된다. 그렇다면 특히 이 중에서 MZ세대나 수도권이나 또 심지어는 PK도 그렇고 대체로 좀 윤심으로부터는 윤심을 업었다라고 하는 후보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런 여론이 최근에 이제 너무 후보들이 당연히 이 출마 함직한 후보들이 접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지금 하여튼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은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말씀하신 걸 정리하자면 지금 여론조사 소개해드린 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좀 팽팽한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다만 이제 추세상으로 보면은 좀 윤심에 대한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려고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른바 윤심팔이라고 보통 정치권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데 대한 거부감 정서가 조금 만들어졌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지금 막판에 출마 선언을 한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위원장의 어떤 출마 이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게 좀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좀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같이 묶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천하람 변호사는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왜냐하면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속해서 당원 모집 캠페인을 한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밀려나는 과정에서 계속 입당 캠페인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 정치적 실력인데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유권 어떤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혹은 뭔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할 대상이 있어야 자기 실력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그게 어려워졌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천하람 변호사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냉정히 얘기하면 유승민 전 의원 지지층하고 이준석 전 대표 지지층이 완전히 같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천하람 변호사가 나오면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자기 실력대로 지금 시험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번에 쭉 이제 이준석계가 팀 짜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 천하람 변호사, 그다음에 허은하 의원, 김용태, 그다음 김용태 전 최고, 그다음에 이기인 그렇죠.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 후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작동할지를 보는 게 이제 지금 상당히 관건인데 일단 컷오프는 통과를 하겠죠. 어쨌든 조직된 어떤 그런 표심이 어쨌든 컷오프는 통과할 것이다. 어느 정도 움직일 테니까. 그러나 김기현, 안철수, 양강구도 자체를 흔드는 변수까지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천하람 변호사가 결선 진출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국면에서 어렵다고 보지만 다만 이런 효과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김기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변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양쪽 중 누군가에게 유리해질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김기현 의원한테 유리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계들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잊어버리고 있던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하던 사람들이 상기가 되니까 이준석 전 대표 시절이 상기가 되니까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효과가 있는 반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뭐 이 세상에서는 비윤이라고 그러고 막 하는데 내가 이준석은 아니지 않느냐. 예. 이걸로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결선에 갔을 때 이 천하람 변호사를 찍은 사람들은 원래는 만약에 이 천하람 변호사가 출마를 안 했으면 그냥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네. 어려운 상황이 됐을 거예요. 이 연관관계가 별로 이준석 전 대표랑 안철수 의원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천하람 변호사를 찍었다면 1차 투표에 내가 투표를 했는데 그거 좀 아까워서라도 결선도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결선에서는 이게 안철수 의원에게 결국은 유리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결선까지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만약에 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투표율이 올라가면서 투표 안 할 층이 투표를 그렇죠. 하면서 좀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바로 거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연 설명을 추가해서 드리면 이제 김일환 평론가가 워낙 예측 분석을 했는데 예. 결국 이제 그 전개는 결선 투표까지 간다는 건 적어도 이제 컷오프는 통과하고 다자 대결 구도까지는 올라가서 결선 투표 직전까지는 이 천하람 바람이 그래도 유지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변으로 불릴 수 있는 표심 구간은 MZ세대일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수도권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입니다. 여성이라는 건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여성은 어느 한쪽에 표를 몰아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천하람 변호사가 나오면서 이준석 전 대표는 2대녀, 3대녀 당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성 당원들도. 그런데 거부감이 많았는데 이제 천하람 이 전남 순천갑 위원장은 바로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해소된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컷오프를 통과한다면 결선 직전까지는 갈 수 있을 테고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성 수도권 그다음에 MZ세대가 M여수거든요. M여수. 예. 순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M여수가 결선으로 그대로 옮겨가면서는 김기현 정서로 뭉친다면 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결선 투표에서 가리라.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것이 김일환 평론가 이야기인 거죠. 네네. 뭐 천하람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컷오프만 통과하면 다자구도 내에서 일단 경쟁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선 투표할 때 그때 어느 한 후보 쪽으로 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존재감을 일단 드러낼 수 있는 게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M여수입니다. 네. 순천 옆에. 네. 알겠습니다. 전망까지 다 해주셨으니까 예. 전당대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드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이 내일 대국민 보고대회 열고 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장애 투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조국 수호 시즌 2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일단 민주당의 장애 투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민하 평론가부터 말씀해 주시죠. 조국 수호 시즌 2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장애 투쟁이라는 걸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정확하게 이 장애 투쟁 일정 스케줄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 투쟁이라고 할 때는 예를 들면 정당이 자기 세력이 가지고 있는 자기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당이 대형 집회 한다고 해서 그거 그냥 장애 투쟁이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소한 원내 일정이나 원내 대응을 소극적으로 또는 완전히 줄이고 밖에서 밖에서 원내에서 하는 일정들을 쭉 연속적으로 가져갈 때 장애 투쟁에 나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집회 한 번 그냥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번 하는 것인지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인지 이런 거 두고 지금 옥신각신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말에 집회 한 번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뭐 조국 수호 시즌 2가 되고 엄청난 무슨 뭐 반발 여론이 있고 그렇지 않을 거고요. 당이 뭐 집회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국회 현안을 내팽 개 치고 연속적인 어떤 이 장애 일정을 계속해서 이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반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그런 수준까지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지금 소화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그냥 뭐 집회만 얘기하는 것은 조국 수호 시즌 2라서가 아니라 전략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걸 다시 좀 합의를 하고 점검을 해봐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전략 갖고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근데 어쨌든 네. 투쟁 수위를 지금 여기서부터 한 단계씩 높여나가는 그렇죠. 작업을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조금 이제 김일환 평론가하고는 의견이 다른데 예. 저는 민결 중탈이다. 민결 중탈. 예. 민은 이제 민주당의 결집, 중탈은 중도층의 이탈. 그러니까 이 상황이 동시에 저는 전개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좋은 방법이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조사에 관련해서 이태원 국정조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퇴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관련돼서도 어떤 해명과 대답도 안 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율을 한참 끌어올릴 때 이 보수층 선결집을 이야기했듯이 노렸듯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선결집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 내 지지층들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알겠습니다. 총선까지 가려면 그래서 공동 운명체라는 게 좀 더 명확해졌다. 하지만 이제 고민이 되는 건 제가 중탈을 말씀드린 건 이 상황에 중도층이 일부라도 이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이 남아 있는 거죠. 네, 뭐 그게 바로 아까 김일환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전략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징역 2년 1심에서 선고받았어요. 뭐 이시리 혐의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유죄가 나왔고요. 감찰 무마 혐의는 일부 유죄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른바 이제 뇌물을 받았다, 뭐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됐었던 거,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무슨 사업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얘기가 있기도 했었고, 뭐 주식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뭐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다 무죄를 받았어요. 이게 지금 전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저는 뭐 조국 전 장관 변수라는 것은 뭐 정치적으로 이제 거의 소멸한 변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이제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 이상의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보고, 다만 지금 뭐 입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핵심적인 것들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민주당이.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국 전 장관 문제를 전 정권이 잘못 풀었던 게 맞다고 저는 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또 민주당도 뭐 나름 반성의 메시지를 내놨고, 전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는 그만 조국 전 장관 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고, 잘못을 또 선거에서 정권을 잃는 것으로 어쨌든 책임을 뭐 지는 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재판이라는 건 남은 건 절차인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이라는 개인에 대한 어떤 법적 처분의 문제거든요. 이건 그냥 놔두면 될 일인 것 같고, 무슨 이게 이 판결이 나올 때마다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싸우고 뭐 그럴 필요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저는 지나간 일이다. 그렇죠. 순리대로 뭐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대동소이한데 저도 이전도 지금도 이후에도 달라질 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친조국 대 반조국 전선은 계속한다. 그러니까 이제 입시와 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된 감찰권은 참 이게 어떤 식으로 조국 전 장관 쪽에서 반전시키기가 참 쉽지 않은 이슈이긴 합니다. 이게 작은 사안이든 큰 사안이든 간에. 그런데 이제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치권이 그러면 여기를 또 이제 조국 전 장관을 기준으로 반으로 나누어져서 정치 투쟁을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제는 더 큰 이슈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쪽으로 매몰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민주당의 태세도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변할 게 별로 없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그대로다. 뭐 아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서 조국 수호 뭐 시즌 2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 돌릴 수 없다. 이 말이 또 생각나기도 하네요. 자, 오늘 뉴스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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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해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 폐막작으로 선정되는 등 해외 영화제에서 화제를 모았던 작품 영화 다음 소희가 오는 8일 개봉합니다. 이 영화는 2016년 발생했던 전주 콜센터 실습생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감독이 영화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정주리 감독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8일 개봉이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동안에 영화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텐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너무 떨리고요. 네. 지금 이 시간도 지금 너무 떨립니다. 아무래도 영화 감독 입장에서 개봉 바로 앞둔 이 시점이 제일 떨리는 시기죠. 네네. 얼마 전 시사회도 하셨던데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영화를 이제 막 완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시사회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봐주신 것 같아서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근데 영화계에서요 시사회 때 어떤 반응이 나오면 이거는 뭐 대박이 나거나 아니면 관객이 많이 된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오래된 것도 그렇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새로운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이 지금 언제부터 촬영하시기 시작했어요? 지금이 꼭 1년 전에 저희 한참 촬영했었거든요. 예. 근데 딱 1년이 지나서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일상회복으로 들어가서 참 다행입니다. 이게 상황이 더 길어졌더라면 이게 또 개봉 날짜도 늦추는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다음 소희 어떤 영화인지 내용을 좀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콜센터로 현장 실습을 나갔던 여학생이 예. 수개월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을 맡은 형사가 등장하고요. 예. 이 형사의 눈으로 그 죽음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다룬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이 아주 이슈화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근데 물론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셨지만, 근데 감독님이 이 사건을 왜 영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저도 당시에는 몰랐던 일이었고요. 예. 2020년 말에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을 받았어요. 제작사로부터. 아, 제작사에서요? 네네. 예. 근데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을 때도 저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 줄도 잘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그 네. 이후에 저도 이제 알아가게 되었고요. 예.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현장 실습으로 그 일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비슷한 죽음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 때는 조심스러운 측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강박적으로 좀 더 사실적으로 최대한 현실적으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이셨습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부분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예. 최대한 그런 사실에 기반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네. 그리고 어쨌건 영화는 허구의 이야기니까요. 예. 하지만 그런 인물들이나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실제 사실에 기반하는 것만큼 그에 비등하게 현실적인 요소들을 띄워야 되니까요. 예. 그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기도 했어요. 나 시나리오 작업하실 때부터 유가족을 만나시거나 취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이미 오랫동안 이 사건 그리고 비슷한 현장 실습 관련해서 취재를 해오신 기자분들이 쓰신 책들 그리고 그 당시의 기사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주셨던 노동계 인사분들이 주장하셨던 바들 이런 것들이 충분한 재료가 되었고요. 네. 저는 실제로 취재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 콜센터에 방문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유가족을 시나리오를 쓰면서 만나지도 않았고요. 예.
영화 제목이 다음 소희예요. 좀 특이하거든요. 어떤 의미를 담으셨습니까? 단지 소희, 주인공 소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이것을 영화로 꼭 만들고 싶었던 이유도 단지 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소희도 누군가의 다음에 온 친구고 또 소희 다음에 올 친구들에 대한 또 다른 주인공인 유진의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담아서 지은 제목입니다. 와. 근데 감독님 장편 데뷔작이 도희야예요. 또 그것도 네. 약간 좀 이번 영화 제목하고 느낌이 좀 비슷한 측면도 있는데요. 그 이후에 네. 8년 만에 지금 내놓은 신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마침 또 도희야에서 함께한 배우 배두나 씨하고 이번에 또 함께 하시기도 하셨고요. 네. 이 원래 배두나 씨를 염두에 두신 겁니까? 작업할 때? 그렇습니다. 네, 대단히 오랜만에 내놓은 작품이기도 하지만 네. 굉장히 특이한 구성이기도 해요. 전반부, 후반부가 명확하게 갈리고 게다가 전반부를 이끌어갔던 주인공이 심지어는 죽은 다음에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나는 형식이기도 하거든요. 네. 관객분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끝까지 이야기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예. 처음부터 배두나 배우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 작업을 한 것도 있고요. 굉장히 섬세하게 이 역할을 잘 표현해낼 거라고 기대하고 또 확신도 했습니다. 근데 배우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뭐 사실에 기반해서 어떤 영화적 모티브를 갖고 온 거니까 배우가 연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배두나 배우 같이 하자 이런 제안했을 때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우선은 너무나 오랜만에 진짜 도이아 이후에 거의 7년 만에 연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시나리오를 건넨 대목이었어요. 예. 일단은 놀랬고요. 네. 제가 여전히 아직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일단 놀랬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아든 시나리오를 보고는 이런 말을 해줬어요. 첫 장 두 줄만 읽고도 정조리 감독이 쓴 글이란 걸 알겠다. 네, 라고 말해 주었고 예. 바로 같이 하겠다고 해줬습니다. 근데 일단은 너무나 어려운 역할이란 걸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체 이 이야기가 이 형식으로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것에 강력하게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뭐 배두나 배우는 워낙 뭐 이제 그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배우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8 고등학생 소희 역할은 김시은 배우가 맡았는데 신인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김시은 배우의 소희 어땠습니까? 감독이 보기에? 사실은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처음에 그냥 가벼운 미팅을 한 자리에서 바로 캐스팅을 한 케이스예요. 예. 예, 저도 그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저 자신도 사실은 굉장히 놀랬던 대목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던 소희가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얼핏 생각해 보면 제가 찾고 있는 친구를 되게 운 좋게 만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달리 생각해 보면은 그 자리에서 이 친구가 저한테 소희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배우 자체가 이미 소희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는 내내도 신인 배우 정말로 연기를 이렇게 장편 영화 연기를 처음 하는 친구답지 않게 예. 뭐랄까요? 전체 속에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역할이나 지금 어떤 대목인지를 너무나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감독님 얘기 듣다가. 네. 근데 왜 7년 만에 영화를 다시 찍으셨어요? 그 사이에 영화를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도이아를 끝내고 나서
바로 만들고 싶은 작품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 네, 오랜 시간 시나리오 작업도 했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제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나리오 작업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제작을 이렇게 시도를 했다가 또 단념하기까지도 또 시간이 또 걸렸고요. 네. 그러고 났더니 너무 훌쩍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 시간 동안에 네. 고민해서 내놓은 작품인데 뭐 도이아 때도 그랬지만 해외 영화제에서 굉장히 좋은 평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상도 받고. 그럴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우선은 저는 정말로 이 다음 소위는 해외 관객들이 그렇게 봐주실 거라고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나 한국적인 상황이고 사실은 이야기를 처음 쓸 때 저조차도 잘 몰랐던 일이었기 때문에 순전히 우리나라 관객들만을 생각하고 저는 영화를 쓰고 완성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해외 영화제에서 또 반응도 좋고 또 관객분들이 직접 그렇게 공감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더 어리둥절했달까요? 네,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외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게 뭐 비슷한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공감이 커서입니까? 저도 이제 헤아려 보니까요.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이 젊은 친구들이 지금 현실에 놓여 있는 상황이나 어떤 각자의 조건이나 좀 압박받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주 개별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네네. 그런 데에서 본인들의 상황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입해서 이 영화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기생충이나 이런 것도 역시 그런 이제 코드가 서로 맞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해외에서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영화를 좋아하시는 관객분들이 아실 것 같고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빨리 개봉하면 영화 봤으면 좋겠다고. 마지막으로 이 어떤 영화, 이 영화 꼭 봐야 하는 이유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두나 김시은 이 두 여배우의 찬란한 연기를 보실 수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영화를 찍고 편집을 하고 완성한 입장에서 사실은 제가 첫 번째 관객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이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것에 저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여러 관객분들이 함께 보시고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알겠습니다. 영화 꼭 극장에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다음 소위의 정주리 감독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온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절기상 입춘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전남권 동부, 경상권에 건조특보 내려져 있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점 메말라 가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순간 초속 15m 내외의 강풍이 불겠고 일요일은 모레 정월 대보름인 만큼 각종 행사하실 때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 등 전국이 영하 12에서 0도로 모레까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는 영하 10도 내외로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대구 7도 등 전국이 3에서 9도로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경기 남부와 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되고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충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는 최대 초속 13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2.9도, 습도 60%,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30년) 이상 코끼리를 연구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케이틀린 오코넬이란 행동생태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최근 발간한 책에 소개된 코끼리의 장례의식을 전하면 이렇습니다. 한 동물원에서 우두머리 암컷 코끼리가 안락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그와 친했던 두 코끼리는 절대 죽은 친구를 혼자 누워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밤새 번갈아가며 조용히 죽은 친구를 찾아가 주기적으로 죽은 친구의 몸에 흙을 뿌려 덮어주는 행동을 했는데요. 다음날 아침 죽은 코끼리 몸 위에는 5mm가 넘는 흙이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코끼리뿐만 아니라 야생 침팬지는 나무 위에서 꺾은 나뭇가지를 떨어뜨려 죽은 동료의 몸을 덮어주는 장례의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저자는 죽은 동료에게 작별을 고하는 이런 애도 의례는 생존과 직결된다고 말합니다. 새끼나 부모, 동료의 죽음을 충분히 슬퍼하고 적절한 작별의식을 치르는 일은 남은 개체가 상실감을 극복하고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저자는 자신을 포함해 인간들이 갈수록 의례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면 서울 도심에서 159명의 피해자를 낳은 전대미문의 압사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을 맞게 됩니다. 이태원역 일본 출구 앞에서는 54일 동안 2만 5천 송이의 꽃과 약 10,000통의 편지가 놓였고 자원봉사자들은 밥 꼭 챙겨 먹으라며 식음을 전폐한 유가족들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책임회피성 발언과 막말로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히는 일도 벌어졌죠. 그리고 오늘 서울시가 참사 100일 추모제의 광화문 광장 사용을 끝내 허가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망한 동료를 애도하며 흙을 뿌리고 나뭇가지를 떨어뜨린 동물들, 그들과 비교해 우리는 희생자들을 충분히 애도하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Goodbye, Norma Jean. No, I never knew you at all. You had the grace to hold yourself while those around you crawled.
out of the woodwork, and they whispered into your brain. They set you on the treadmill, and they made you change your name. And it seems to me you lived your life like a candle in the wind, never knowing who to cling to when the rain set in. And I would have liked to know you, but I was just a kid. Your candle burned out long before your legend ever did. Loneliness was tough, the toughest role you ever played. Hollywood created superstar, and pain was the price you paid. Even when you died, oh, the press still hounded you. All the papers had to say was that Marilyn was found in the news. And it seems to me you lived your life like a candle in the wind, never knowing who to cling to when the rain set in. And I would have liked to know you, but I was just a kid. Your candle burned out long before your legend ever did. Those around you crawl. Goodbye, Norma Jean, from the young man in the 22nd row, who sees you as something more than sexual, more than just our Marilyn Monroe. And it seems to me you lived your life like a candle in the wind, never knowing to when the rain set in. And I would have liked to know you, but I was just a kid. Your candle burned out long before the legend ever did. Your candle burned out long before the legend ever did. 엘튼 존의 캔들 인 더 윈드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해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8105님께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인데 왜 아직도 유가족분들은 이 추운 겨울에 거리에서 호소를 해야 하는지 가슴이 아프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글쎄 서울시의 판단이 있기는 있었겠죠. 이전에 행사가 또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시설 보호를 위해서 기동대 출동 요청을 해서 지금 기동대가 아마 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유가족들은 광화문 광장 진입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이런 참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추모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그냥 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잊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천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부쩍 또 이런 소식이 다시 전해져 오네요. 경기도 성남시에서 생활고로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이 벌어진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특히나 이분들이 왜 이렇게 미안해해야 됐을까. 제가 제 마음을 울리는 대목이 바로 거기였는데요. 지난달 9일 오전 11시 30분쯤에 70대 어머니와 40대 딸이 성남에 살고 있었는데 살고 계시던 다가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예. 집주인이 며칠 동안 이제 모녀가 인기척이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도착해서 강제로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보니까 함께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유서가 있었습니다. 네. 집주인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라는 글이 남겨져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폐를 끼쳤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뭐 수도급 요금도 많이 밀리고 전기세도 밀리고 월세도 밀렸나 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빚에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렸는데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1층에 이제 월 50만 원 월세를 내고 살아왔는데 네. 강제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미안하다는 유서는 나왔지만 월세를 밀린 적도 없고 그리고 월세 보증금이 500만 원이었대요. 예. 그런데 8달 남은 계약 기간의 월세를 이 보증금으로 차감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유서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면서도 남아있는 계약기간의 약속을 이 두 분이 지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찰에서 추정컨대 생활고를 비관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수년 동안 월세뿐만 아니라 전기료와 수도요금도 밀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변에 사시던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할머님이 이제 70대 어머니가 네. 워낙 이웃들한테 잘 주고 쌀도 한 자루씩 맞게 주시고 하셔서 이제 주변 분들은 상상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40대 딸이 자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져 왔는데 적지 않은 빚에 시달려 왔다는 게 주민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융자를 많이 얻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9년 전 있었던 송파 살모녀 사건이 또 기억이 나요. 복지 사각지대 메우겠다,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동안에 얼마나 반복해서 얘기를 해왔습니까, 정부가. 근데 이번에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겁니까? 네. 작년 상반기까지 40대 이 딸의 경우에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분류가 돼서요. 예. 매달 20만 원 아동 교육비, 생필품 지원, 동절기 난방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예. 근데 작년 초에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대요. 그러니까 지원이 중단이 된 거죠. 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이하일 때만 적용이 되고요. 예. 딸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양육비랑 학습비가 또 지원이 되긴 하지만 취직을 하면 그마저도 받을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류 매장에 나가서 이 40대 딸이 70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딸의 딸이 최근에 취업을 해서 이제 그 따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예. 이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생계가 최근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빚이 많아졌고 폐를 끼쳐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보증금으로 남은 월세를 처리해달라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아까 제가 가스비 난방비 월세 안 밀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문제였어요. 제가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네. 공과금을 차곡차곡 잘 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만약에 안 냈더라면 이게 체크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공과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월세를 안 빼고 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어려웠다는 거를 공공 체계에서 눈치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체 기록이 없으니까 지원 대상에 포함이 못 됐고요. 네. 또 어머님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어머님 주소지가 딴 데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성남시 관계자가 이제 그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한부모 가족의 지원이 중단됐을 때 이 40대 어머니께서 우리 조금 어려우니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호소를 했다면 네. 또 도와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 모녀가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려 보니까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법령 개정을 통해서 채무나 채무조정 정보를 추가로 입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꾼다고 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남들에게 힘들지 않게 하려고 했던 분들이 미안해하면서 떠났어야 했나라는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도를 보완해도 자꾸 사각지대가 드러나니까 좀 절망스러워요, 마음이. 그러게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만약에 뭐 연체 기록이 있다고 하면은 자동으로 거기서 떠가지고 복지 담당 공무원이 가가지고 뭐가 어려우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을 거고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좀 모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묵묵하게 그거 다 갖고 패기치기 싫다고 하다가 결국 극단의 상황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먹먹하고 좀 가슴이 아프네요. 이걸 어떻게 메워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과연 정부가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은 1월에 쓴 관리비 고지서, 뭐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할 거고요. 뭐 다른 이제 뭐 빌라나 단독 세대나 이런 경우에는 아마 전기, 뭐 가스 요금 고지서가 쭉 이렇게 날라오는 일들이 있을 텐데 지금 전기 요금이 이미 오른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무섭다. 이 고지서 받기 겁난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네. 특히나 1인 가구의 경우는 별로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아무래도 쓸 게 별로 없을 테니까요. 상대적으로는. 저 가까운 지인이 저한테 춥게 되게 아껴 썼는데 많이 나오니까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 작년 3번 올렸고 올해 1월까지 합치면 총 4번을 올렸거든요. 킬로와트 시당 32.4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사용량을 계산해 보면 이달에 받게 될 전기요금 고지서는 57,300원. 1년 전보다 11,000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스요금이 이제 부담이 되니까 전기장판 쓰시는 분들, 뭐 전기난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기요금은 오른 것도 많이 올랐죠. 지금 57,300원이어서 11,000원가량 오른 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가스가 좀 비싸니까 전기를 많이 썼으면 또 얼마나 추웠어요. 예. 그러면 이제 고지서 받아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체감은 많이 오른 것처럼 느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미 이제 1월 달에 너무 추웠기 때문에 전기장판, 온풍기, 히터 같은 가전제품이 이미 많이 팔렸고 아시다시피 주택용 전기료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요금이 껑충껑충 튀는 누진제가 적용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면 2,000와트 온풍기를 하루에 8시간 트는 가정 있을 수 있죠. 네. 어르신이 있거나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따뜻하게 지내려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누진제 최고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3단계에 들어가면 그 늘어나는 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전력 사용량 200kWh는 킬로와트 시당 112원인데 요 기준을 딱 넘어가잖아요. 네. 1.8배. 그다음에 400kWh를 넘어가면 요금이 2.6배로 급증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이게 누진제 문제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에어컨 네, 그 한참 더웠을 때 에어컨 트는 것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 맞았다는 얘기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네. 정부에서 다시 지원하겠다. 누진제 구간도 또 변경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일부 대책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지금 이렇게 전기요금도 오르고 또 지금 이제 기름값도 오른 상황이고 가스비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화훼농가 그리고 축산농가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러네요. 시설농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기 난방에 의존하는 농가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한겨울에 타격이 지금 뭐 식물을 길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굉장히 큰 상황이고 농사를 포기하는 곳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분이 난방비 부담 때문에 규모를 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등유는 농업용 면세유라도 리터당 경감 금액이 120원에서 130 정도여서 그 가격이 좀 줄었다고 체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계속 그 심었던 딸기를 반만 심었다고 하네요. 근데 농장 규모를 줄였는데 12월부터 1월에 난방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기세를 1,000만 원 이런 생각이 전 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훼농가가 특히나 또 난방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의 경우에는 온실에 이제 등유를 쓰는 난방비를 쓰고 있는데 한 달에 기름값만 영상 18도를 유지하는데 8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난방 비용으로 겨울에 한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다 올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꽃값을 좀 잘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는 게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전국의 화훼농가가 1,700여 곳 정도 되는데 70%가 전기를 이용해서 온실난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에 친환경을 이유로 난방료보다는 전기 난방을 해라. 정부에서 권고한 이후에 수천만 원을 주고 설비를 교체를 했는데 예. 전기료가 작년에 2번 올라서 지금 비용이 한 30-40% 더 나온다고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 인상분을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회원들과 함께 호소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튤립 한 송이가 이게 참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600원이래요. 예. 근데 이거를 4,500송이를 팔아야 전기요금을 메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훼농가는 굉장히 어렵고 한우농가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어쨌든 전기요금이 한 250만 원씩 나오다가 지금 매달 400에 450만 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난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도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다. 아마 뭐 30-40%를 못 버티고 농사를 그만두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그렇고 농민들도 이렇게 힘들어하면 이거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프랑스가 그렇다잖아요. 뭐 빵 유명하잖아요. 빵집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거기도 그렇게 에너지 요금이 많이 올라서 정부가 대책 안 세웠다가 다 막 망한다 이런 소리 나오니까 요금 상한선을 이렇게 정하는 정책을 썼다고 뭐 이렇게 또 얘기하던데요. 이거 지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도 네. 싶고요. 참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밤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네.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했어요. 네, 김근식 같은 경우는 그냥 성범죄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000년에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는데 2006년 5월부터 8월까지 9세에서 17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2000년에 미성년자 성폭행에서 5년 8개월 받고 나와서 16일 만에 11번의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징역 15년을 추가로 받았고 2021년 9월에 출소 예정이었는데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다시 이제 작년 10월 17일까지 복역 기간이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 강제추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해서 재판에 지금 넘긴 상황인데요. 심화과정 재범 방지를 위한 심화과정이 있는데 거기를 300시간 이상을 이수를 했고 추가 과정도 수료를 했는데 고위험군으로 지금 분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성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정신감정과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밝혀졌고 검찰에서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정신감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서가 이제 증거로 제출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를 이 브랜드를 교체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한번 이 소식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아이유라고 하는 서울시 브랜드를 쓰다가 네. 오세훈 시장이 새로운 브랜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여러 후보 중에 일단 두 가지로 압축이 되긴 됐네요. 네, 아이서울유가 이제 이전에 우리 서울의 그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었었는데 예. 지금 이제 결선 투표 2개예요. 서울 마이 소울. 예? 서울 마이 소울. 아, 서울 마이 소울. 네, 서울은 지명이잖아요. 마이 예. 소울, 내 영혼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근데 발음이 너무 어려운데. 네. 네. 비슷해서 이제 약간 그 발음을 이용한 거 아닐까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서울 네. 마이 소울이고요. 또 예. 두 번째 후보는 서울 for you입니다. 그런데 내외국인의 선호도가 달라서 이번 달에 결선 투표를 치러서 이제 최종 결과를 선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12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선호도 조사를 해서 37.3%가 서울 my soul을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34.9%가 서울 for you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어메이징 서울, make it happen 서울 이런 것들이 선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국인 1위는 서울 for you이고요. 예. 외국인 1위는 서울 my soul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 수도 이제 근소한 데다가 국내외의 선호도가 좀 차이가 있어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종 결선 투표를 해서 결과로 새 슬로건을 결정하겠답니다. 이 슬로건을 외국인 상대로 해서 만드는 건지 내국인 상대로 해서 만드는 그러네요. 건지부터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좀
글쎄요. 제가 지금 들으면서도 다 비슷비슷한 느낌도 있고 그런데 네. 의견이 어때요 지금? 일단 시장이 바뀔 때마다 브랜드 바꾸는 거 돈 많이 들어가니까 다 싫어하십니다. 이번에 브랜드 교체와 관련된 예산이 5억 5천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네. 예산 3억이 홍보 물품 제작 및 가이드라인 제작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설치 홍보물 교체 비용도 각 기관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시민들은 아이서울유로 정했으면 그냥 쭉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있었던 건 또 그대로 하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특별할 것이 없는 슬로건 후보를 좀 자꾸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와우 서울로 하는 게 어떻겠냐. 와우 서울. 놀라움이 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게 오히려 직관적이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아이 서울 유하고 네. 서울 4U하고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물론 의미는 달리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네. 자, 마지막 뉴스를 하겠습니다. 홍콩이 관광유치 캠페인 일환으로 무료 항공권을 배포할 예정이라고요? 네. 헬로 홍콩 캠페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캠페인 제가 얘기 많이 하네요. 네. 무료 항공권이랑 홍콩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 할인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홍콩이 지금 이전에는 진짜 관광 수익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2018년까지만 해도 홍콩이 관광 산업이 국내 총 생산의 4.5%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21년에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 0.4%로 줄어들어서 이제 다시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중에서 세계 관광객들에게 50만 장의 항공권을 무료로 50만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기간은 3월 1일부터 6개월간이고요. 그 홍콩에 있는 세계 항공사의 해외 사무소와 여행사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데 그 50만 장 중에서 4분의 3을 그 아시아 지역 관광객들에게 배포를 한다고 합니다. 홍콩이요. 맛있는 게 그렇게 많다면서요. 예.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슐랭 가이드 64개 레스토랑의 이름을 올린 미식의 성지이기 때문에 네. 홍콩 여행자들한테 이런 바우처나 항공권이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근데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만 장 정도를 나눠줄 예정인데요. 예. 우리는 이 공짜 티켓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홍콩에 입국 관련 규제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들어올 때 PCR 검사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홍콩 관광청 관계자가 규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좀 뒤에 한다.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료 항공권 배포 방법도 홍콩 기반 항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첨 등의 방식으로 풀고 우리나라 여행사를 통해서도 단계적으로 배포할 예정인데 예상은 한 5월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런 규제가 조금 해소되면은 가면 좋겠다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알 사탕. 김성환의 시사야.